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2020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참 상반기에는 정신없었죠.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의 종식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국내외에서 확진자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우리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의 등장 이후로 우리의 사회와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한국은행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예상되는 주요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하나 내서, 오늘은 이 보고서 쓰신 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변화될 세상들을 전망해 보기로 하죠. 6월 3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아파트에서 차들이 갑자기 슉슉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스쿨존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더 위험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내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송파 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 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6월 오픈 예정. Come here. 한없이 바라만 보던 대자연 속으로 지금 체로키 패밀리와 함께 떠나라. 대자연의 스케일을 닮은 집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5월부터 6월까지 최대 20% 할인. 기다림의 크기만큼 스케일이 다른 혜택을 가져라. Cherokee Family Sale. Jeep. 미래에셋대우 속보입니다. 해외여행이 취소된 후 우울증을 호소하던 김 차장님, 해외 주식 잘 만나서 극복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해외는 말이죠, 여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하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 우량주를 만날 차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진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회생 중소기업의 희망이 켜졌습니다. 폭넓은 정책 지원으로 재도전을 꿈꾸고, 신속한 회생 지원으로 새 출발의 속도를 내며, 촘촘한 재기 지원으로 정상화되어 우리 경제의 소중한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회생 중소기업 사장님, 절망은 노, 희망은 온, 온 힘을 모아 돕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1588-357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스타항공이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가 있어요. 네. 기업이 어려워져서 제주항공한테 피인수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복잡하네요. 8일 이스타항공의 대주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인데 어제 자신의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항공산업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인데요. 예. 원래 인수가 예정대로였으면 연초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 이게 문제가 터지면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상직 의원 측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스타항공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이 일가가 이스타홀딩스를 통해서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타항공이 있고요. 여기에 지주회사격인 이스타홀딩스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을 39.6%를 보유하고 있죠. 이 지분 가치를 이번 M&A 거래 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410억 원 가량이라는 게 이스타항공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했을 당시에요. 제주항공이 이행 보증금으로 115억 원을 냈어요. 이 115억 원 가운데 이스타홀딩스는 100억 원을 전환사채 형태로 이스타항공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러니 제주항공한테 받은 돈은 일단 이스타항공 회사 금고로 들어간 거고, 네. 그거는 굳이 계산할 게 없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스타항공을 팔고 나서 이스타항공의 주인이 받게 될 그 매각 대금,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게 팔고 나면 가게 권리금하고 해서 받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그냥 안 가져가겠다. 네. 그렇게 선언한 거죠. 그렇죠.
그럴 거면 왜 팔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가게를 팔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럼 왜 팔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럴 거면 대주주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도 논란은 오히려 네. 계속되고 그 사안은 왜 그런가 궁금한데요. 일단 그 410억 원이라고 하는 게요. 예. 이스타항공 측의 주장입니다. 이상직 의원 측의 주장인데요. 근데 실제로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대금 410억 원 가운데 여기 부실채권 110억 원 있고요. 세금 70억 빼고 나면 230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주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임금 체불 문제거든요. 아, 그동안 회사가 네. 어려워서 임금 못 준 게 있군요. 그게 2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23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걸 포기해도 임금 체불 임금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따지면 남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 따지고 보면 손실도 아닌 게요. 만약에 지분으로 들고 있을 때는 회사가 망하면 그 어떤 주식 가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환사채를 100억 원어치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건 사채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일종의 증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원금과 이자를 거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타 항공이 네, 그죠? 이스타 항공이 이스타 망하지 항공이. 않으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주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했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자기 입속은 다 챙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 팔리면 제주항공이 안 팔리면 어차피 손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 다 네. 던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해석을 밖에서 한다는 거죠. 이 체불임금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이게 만약에 회사가 그동안 월급을 못 줬는데 이러다 망하면 이 체불임금은 그렇다고 해서 대주주가 다 개인 재산 팔아서 줘야 되는 건 아닐 텐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팔고 싶기도 할 거고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제주항공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시간만 흐르면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항공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놓고만 보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45억 원에 인수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410억 원 가치를 따지면 사실 거의 뭐 3분의 1 가격 정도의 인수를 하는 셈인 거잖아요. 아주 싸게 인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제주항공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이상직 의원이 지분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거는요. 제주항공 측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스타항공 측이 일방적으로 던진 제안입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M&A 작업이 성사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주항공의 자금 사정이에요. 사려는 쪽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타항공을 보면 1분기 말로 기준 부채가 2,200억 원이에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운항 중단으로 매일 250억 원의 빚이 새로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낸 돈 말고 한 푼도 안 들여도 이미 일종의 부실 덩어리를 떠안는다라는 셈이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그게 포인트네요. 한 달에 250억씩 빚이 생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파는 거와 이번 달에 파는 거에서 기업 가치가 250억씩 줄어드는 건데 보니까 기업 가치가 뭐 몇백억 안 하네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한 달 전에만 도장 찍었어도 잔금 받는 건데 이제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 상당히 안 좋은데 이스타 항공 자체도 안 좋은데요. 이걸 인수해야 되는 제주항공 역시 좋지 않습니다. 거기도 항공인데 별 수 있겠어요? 네, 3월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2,237억 원이거든요. 예. 3개월 만에 1,000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2분기에도 비슷한 감소세가 이어지면 자본 잠식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애경그룹이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인데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724억 원 규모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항공 자체도 어려워서 대주주가 다시 유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실덩어리 이스타항공을 지금 제주항공이 인수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계약금 115억 원은 냈죠. 이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는 건데 이거 그냥 포기하고 손을 터는 게 지금 낫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반응입니다. 만약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M&A를 포기하면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정부한테 좀 도움을 좀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게 이 자금이 실제로 정부 자금이 이스타항공에 투입될 때까지 2개월 걸리거든요. 네. 이미 그에 앞서서 아마 회사 사정은 상당히 부도가 어려워질 날 것 수도 같고요. 있을 거고. 네. 이게 또 여당 의원이다 보니까 또 정부가 지원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또 해야 되겠네요. 다른 얘기 좀 들어보죠. 최저임금 이거 매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가 됐죠. 네.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제 3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서요. 일단은 그 최저임금 구분 적용안,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이걸 이번에 또 붙였었거든요. 이건 경영계가 요구하는 아니고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약간 열의 업종을 두는 셈인 거잖아요. 어느 업종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다. 그럼 저 업종은 굉장히 나쁜 업종이다라고 구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경영계 측이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투표에 부의를 했는데요. 예.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닌 전 업종의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얼마잖아요. 네. 얼마에 결정될지는 그게 아직 못 가장 정했습니다. 궁금하죠. 네. 그거는 뭐 한참 남았을 거고. 왜 이게 어제가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법정 기한 안에 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좀 그럼 진작 일찍 좀 시작하시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사실 어제 또 그 노측과 사측이 각각 최초 요구안을 내놔야 돼요. 이 네. 최초 요구안이라고 하는 건 그 마지막에 결정되기 전에 처음으로 자기 카드를 선보이는 거거든요. 양쪽 다 뚜껑 열고 나면 둘 다 깜짝 놀라는 숫자 나오는 맞습니다. 거 네, 경영계는요. 인상안은 아예 없습니다. 동결이나 삭감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노측은 지금 양대 노총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제 뭔가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최초 요구안을 마련해서 다음번 7월 1일 회의 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최초 요구안은 말씀드린 대로 양쪽 다 깜짝 놀라잖아요. 음. 이게 2018년도 보니까요. 그 최초와 최종 요구안의 금액 격차가 2,470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시일이 걸릴 텐데요. 그 만약에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 이거는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하자는 쪽 얘기도 일리가 있고 하지 말자는 쪽 얘기도 일리가 있죠. 최근에 이제 하자는 쪽 얘기가 좀 더 힘을 받는 이유가 물론 부결되긴 했지만 네. 코로나19 때문에요. 정말 그 업종 자체가 그 최저임금을 줄 정도로 운영이 안 되는 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좀 안 받더라도 취업 거기라도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여기는 좀 예외를 합시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되면 양쪽 다 불법하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리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해버리면 최저임금 뭐하러 정합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네. 최저한에 이 정도 임금은 주라는 개념인데라는. 일본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 지역별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우리는 지역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네. 일본은 조금 약간 덜하다는 점에서 그런 점도 지역별로 있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서 그거 끝나고 나면 해지를 하는 게 알뜰 소비자죠. 그래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데 가도 어차피 네, 마찬가지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IPTV마다 프로그램들이 달라서 모르겠는데 또 해지하려고 전화하면 그제서야 할인해 주는 경우도 많고 이 전화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제 또 뒤늦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해지 절차가 좀 간단해진다고요? 이제는요 새 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상품을 소비자가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존 상품을 해지하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업체들이 잘 안 해줍니다. 아니면 무슨 해지 방어 팀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가 동원돼서 해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네. 소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지를 못해가지고 양쪽 다 돈을 내는 상황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만이 쌓이니까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요. 만약에 이 결합 상품에 새로 가입을 하면 이전 사업자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지하도록. 우리 휴대폰 번호 이동하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새로운 파트너 생기면 옛날 파트너한테는 인사 안 해도 되는 걸로.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한국 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 하려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내가 은행 가서 직접 신청을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주더라. 생각해보니까 뭐 휴대폰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할 때는 그냥 내가 통장 번호만 알려주면 알아서 자동이체로 잘도 빼가던데 왜 아파트 관리비는 내가 수고스럽게 직접 은행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서비스의 차이인 겁니다. 똑같은 식당인데 어떤 식당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종업원이 갖다 주고 어떤 식당은 물은 셀프입니다. 직접 갖다 드세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자동이체는 사실은 예금주가 본인이 직접 은행 가서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인데 왜냐하면 은행이 예금주 허락도 없이 통장에서 막 뽑아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신사나 보험회사들은 은행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저희 고객님 분명히 맞으신데요. 이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고객님 사인 있잖아요. 저희가 무슨 텔레콤인데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믿고 그냥 자동이체 해주시죠. 저희가 이 돈 받아서 뭐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은행이 이리저리 고민해보다가 돈을 자동이체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냥 믿는 건 아니고 믿을 만한 회사인지도 보고 뭐 못 믿어오면 보증금도 받아두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은행 안 가고 그냥 계좌번호만 가르쳐주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요. 이게 회사도 아니고 거기 뭐 고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은행 가서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이거 좀 뺍시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아니 저 소장님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저희 고객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빼서 보내줍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직접 은행 와서 신청하라고 하세요.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관리사무소도 은행도 뭐 본인들이 아쉽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파트가 수천 세대 되면 은행들이 이제 그 고객 놓치기 싫으니까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통장 번호만 알려주면 저희가 뒷일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은행도 있는데 은행도 뭐 작은 아파트는 굳이 번거로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게 관리비 수금 잘 되면 인센티브가 되고 그러면 또 열심히 은행 가서 협조도 하고 할 텐데 또 관리사무소도 관리비 수금 잘 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런 구멍이 생겨 있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인데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한국은행 조사국의 임춘성 과장을 연결해서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임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게 궁금한데 실제로 이런 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또 과거의 역사를 봐도 뭔가가 새로운 게 나타나기도 하고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아, 과거에요? 네. 네, 뭐 예전 그 과거 위기를 보더라도 이제 경기 침체만 이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 그 이외에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발생시키곤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거 미국 대공황기에 그 대공황기 이전에는 경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이렇게 방임주의 시각이 좀 우세를 했었는데, 예. 근데 대공황기 말에 이제 루즈벨트 정부가 출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새롭게 부각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그 97년 아시안 외환위기 때도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그 위기 이후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가? 일단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이러니까 각각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뭐 하나하나 좀 볼까요? 가계는 저는 뭔가 좀 불안하니까 저축 많이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그렇죠. 또 다른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뭐 이제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번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던 이제 개인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디지털 경제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저항이 좀 조금씩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됐죠. 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 OTT 서비스 있잖아요. 그 가입자가 뭐 많이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 뭐 넷플릭스는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올해 1사분기에만 한 1,600만 명 정도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도 이용 경험이 없던 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신규 가입을 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 이용하지 않았던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새롭게 이용하게 되면서 이제 편리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용 방법도 숙지하게 되면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저항도 줄어들게 돼서 디지털 경제에 좀 더 적응을 쉽게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가계는 그렇고 정부는 제가 보기엔
예전보다 할 일이 많아졌어요. 마스크도 평소에 비축해둬야 되고 무슨 약 같은 것도 예전에는 시장에 맡겨두면 제약회사가 알아서 돈 주면 공급하는 방식이겠지 했다가 이런 것도 다 정부가 챙겨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됐을 것 같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까요? 예,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효율성을 주로 추구를 했었는데요, 기업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보건력이랑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도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력, 보건력, 예. 그렇죠. 이제 나빠졌을 때 다시 쉽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려면 뭐 늘 미리 대비해 놓고 쌓아둬야 되죠. 그래야 나빠졌을 때도 바로바로 복원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저스틴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이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재료를 조달해서 생산하던 그런 시스템을 주로 추구를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공급망이 이제 붕괴돼서 생산 차질을 경험을 했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서 이제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소위 저스틴 케이스라는 이제 그런 가치도 같이 추가하게 될 것으로. 저스트 인 케이스. 예, 그렇죠. 저스틴 타임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스틴 케이스까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그냥 조달해서 쓰는 저스틴 타임 전략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예측해서 미리미리 쌓아둬야 된다. 네, 그렇죠. 임 과장님 그런데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저스트 인 케이스라고 하는 이런저런 상황 다 감안해서 쌓아둬야 되고 심지어는 탈세계화도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즉 여기저기 인건비 싼 데 찾아서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이다가 이제는 그런 나라 중에 어디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 만드니까 여러 곳으로 분산하든가 다시 돌아오자.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뭐 무역 장벽도 더 높아지고요. 못 살겠으니 지금 뭐 일단은 우리는 수출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데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무섭고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도저히 원가 경쟁력이 안 생기면 그래도 과연 원가 경쟁력이 안 생기는 탈세계화로 갈까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변하진 않을 거라는 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그 기업들만 그 생산 차질을 겪은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제 정부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업도 이제 좀 더 실감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한번 마비가 되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이 과거에는 어쩌면은 조금 이제 과소평가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이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는 이 감염병이나 이런 생산 차질 뭐 다른 어떤 이유로든 생산 차질이 나타날 때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거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공장 뜯어서 다시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로 옮긴들 다음에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그 나라가 또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나라 인건비는 계속 쌀이라는 보장이 당분간은 보장될 텐데 바이러스 방역은 사실은 절반이 운이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뭐 어떻게든 재편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러면 그 자국으로 돌아오는 그냥 리쇼어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다변화시켜서 이쪽에 위기가 터졌을 땐 이쪽에서 막고 외국에서 터졌을 땐 또 국내에 재고를 쌓아둬서 어느 정도 버티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최소한 흩어놓기는 해야 된다. 그렇죠. 다변화 논의도 많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번지기 전에는 열심히 추진했던 친환경 그린 경제. 그거가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일자리를 갑자기 없앨 수 있다. 자동차 조립하던 사람 다 없어지고 이제 그냥 배터리만 하나 만들어 실으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중요하니 우리 글로 가보자는 쪽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일자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혹시 바뀌지는 않겠습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정책 당국이든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이제 제일 급선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경기에 좋지 않은 그런 정책들은 대보면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저희 보고서에서도 썼는데 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뭐 저탄소 경제라든가 친환경 정책들이 진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예, 늦춰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은 알겠어요. 이제 다시 진도는 나갈 만한 업종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 멀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은행의 인춘성 과장이었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30분이 후딱 지나가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